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늘 시작할 때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네. 피움님은 일터에서 듣다가 지금은 병실에서 시선 집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걱정이지만 그런대로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 역시 전공의 파업으로 교수님이 이틀에 한 번 당직과 진료를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계시고요. 당장 수술이 급한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병동의 입원실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이구, 하필이면 또 이럴 때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편찮으신 분이 많으세요 도대체. 그죠?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제이비가 기운을 좀 주세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적산 메아리님이 저는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발합니다. 제이비 더마카시 국내 소식 귀국해서 잘 들을게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더 말레이시아로 가시는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듣겠다고 네. 인사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대나무님. 아침에 시선집중 청취하면서 출근했는데요. 제 계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계속 시선집중 청취하면서 출근하고 싶어요. 재계약 안 된대요? 대나무님 안 된대요. 그러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인지 약간 제가 어떻게 감정을 할 수 없는데 일단 믿고 에밀리 YYY님 10개월 된 우리 아들이 제이비 목소리만 들으면 빵긋빵긋해요. 아침마다 시선집중 듣더니 이제는 안 들으면 어색해합니다. 우리 아들도 엄마 따라 촌천이 될 준비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10개월 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가 저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는다고 했잖아요. 구석으로. 일단 고개를 돌리고 모서리로 가서 딱 벽에 딱 밀착을 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이비 얼굴을 못 봤네요. 근데 얼굴을 봤을 땐 그러고 목소리는 감미로우니까 그러니까 방긋 웃는 거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며 삽시다. 네. 네, 이건 뭐 제가 팩트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겠습니다, 에밀리님. 감사하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앞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는데 컷오프된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공천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약속을 깨고 당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 저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당원들과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권향엽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는데 국민의힘은 사천의 끝판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전부터 보죠. 권향엽 예비 후보가 일했던 파트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배우자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자실이 선대위의 공식 조직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했던 일 그리고 그 관계가 사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한번 보죠.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이 지역구가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그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일체의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현역 그 서동영 의원의 지지율이 권 예비 후보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영 의원이 하위 20% 안에 들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배제할 명분과 근거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왜 이 지역구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권향엽 예비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추정의 바탕에 결국은 김혜경 씨와의 인연이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공천 관리의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공천 관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하위 20%에 든 의원과 공천 배제된 의원 등등이 공통되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나 좀 알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영 의원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이 일체의 설명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나 뭐 최고위원 일부는 요 며칠 똑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는데 왜 민주당 잡음만 키우냐 이런 불만 쏟아냈습니다. 뭐 이건 이거대로 따져야 할 문제라고 쳐요. 그렇다고 치고 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는 게 민주당은 스스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라는 반문에 봉착한다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로서 그게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무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잡음이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잡음이 나오니까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보도되는 양이 아니라 잡음이 나오는 이유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 바란다 해서 당사자의 승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체 설명 없고 그냥 따라라가 돼버리면 굴복을 강요하는 겁니다. 굴복을 강요해버리면 당사자의 반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 안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관리 파트가 스스로 잡음을 양산하고 있는 판에 잡음의 보도량을 지금 저울에 올려놓고 따지는 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인지 저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님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헬레나님, 권향엽 후보도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인데 그냥 그런 인연을 가지고 사천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나요? 라는 뭐 의견 주셨고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그럴 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부릅더니 숲이었어님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본인한테는 탈락 이유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재심위가 열렸거든요. 근데 회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동영 의원이 재심을 신청을 했으니까 논의를 할 거다라고 좀 알려지긴 했는데 회의 직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전략 지역구는 재심위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러면 이게 재심의 건이 이제 당 최고위원으로 좀 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20%에 포함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건. 왜냐하면 그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게는 그것이 불명예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하위 20%의 평가를 받았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가 된 경우도 어차피 컷오프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자르는 거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이런 기준으로 된 것이다라는 설명이 되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알겠다.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승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한편 어제 JB가 국민의힘 공천의 경우에 쌍특검 재표결 이후의 공천을 시선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의 서초을, 강남평 그리고 영남 지역 등 아직 공천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좀 시선 집중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추천제로 바람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당에서 솔솔 흘러나왔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국민추천제를 많아야 두세 곳에서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친윤 불패, 감동 없는 공천, 쇄신 없는 공천, 쌍특검 표결을 의식한 공천이었다. 뭐 이런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3부에서 해결을 해보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 조금 관심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단의 조국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납니다. 네. 많은 언론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주목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글쎄요. 말이 오고 갈까요? 선거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공개된 물음표만 자리에서 치네. 나올지. 네. 요거 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외교부가 어제 주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김장수 국방장관 출신을 그러니까 주 중국 대사로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력으로는 이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찾아보면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면 이례적인 인사의 배경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의 언론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에 이종섭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해서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수사 대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리면 호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붕 뜨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호주 대사로 부임한 다음에 공수처 수사관이 그럼 그러니까 가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 방안이 뭐가 될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결국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여기서 연결돼 있는 문제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이명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명순 변호사가 우검회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검회가 뭐예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우검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2003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이 만든 모임이 바로 우검회인데 검사 23명, 수사관 5명 모두 2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면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이명순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 우검에는 2013년 무렵까지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일부 회원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정계에 진출하면서 모임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모임이 중단이 됐으니까 관계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명순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되면 정말로 엄정중립의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명순 변호사의 멘트도 나왔는데요. 나는 형사기획 쪽을 주로 맡다 보니 근무 이력이나 경력이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 분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명순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핵심 인물인 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대노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축으로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노설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 과연 수사를 면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검찰 권력 견제 차원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핵심 인물들과 두루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설립 배경이 됐던 검찰 견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여기서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사적 모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민주당 공천 얘기하면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의 그 수행 부실장을 맡았던 분이 이제 공천됐다고 여당에서 사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토토로님은 그거에 빗대서 이거는 사적 모임이라고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적 인사 뭐 이런 논란을 조금 휩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JB가 말해주신 대로 이 우검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핵심 멤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후보 한 명이 된 이명수 변호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멤버였다는 네.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로봄님 조금 삐딱하게 보면 혹시 인재난에 봉착한 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추천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력풀 부분과는 일정하게 거리는 있다. 근데 물론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소상공인들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 헌법소원을 기각해버렸습니다. 판단 근거 좀 따져볼까요? 이 판단 근거를 보면 지금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렬하기 때문에 좀 소상히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해당 조항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 근로를 억제해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1번. 입법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 임금제 관행,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노동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3. 이게 기각의 결정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강제성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또 주 69시간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저임금제도 심판대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이게 이제 또 대상이 된 건데 이것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법령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 고로 각하 이런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업종, 지역별 차등으로 차등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건가요? 일단
최저임금제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큰 틀에서 일단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이렇게 총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JB타임즈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